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시동의 경제 분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해 주시는 스픽스의 정치 분석에 이어서 예, 바로 이어서 경제 코너 이어가는 예, 저희가 한 일주일 넘었나요? 일주일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뉴스 쭉 들으시다가 나 경제 별로 관심 없는데 하셔도 쭉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일하시다가 또 뭐 식사하시다가 쭉 틀어놓으시면 들으시기만 해도 예, 조금만 지나면 바로 경제 뉴스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요. 역대급 사건들이 매일 또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초특급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바로 알고 보니 보는데, 자, 지금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반대 매매부터 시작해서 뭐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인지 도대체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서 일어났던 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와주시는 귀한 고정 코너 손님이시죠? 예, 정태근 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시간 인사 가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네?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한번 원샷 카메라 받고 한번 해주세요. 네,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일단 뭐 경제 TV를 통해 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한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이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픽스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정 이사님이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지금 이 스픽스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안 좋은 건데, 그죠? 화면이 더 나아요. 아무튼 참 좋은 인상에 네. 영석해 보이시는 그런 외모신데 잘 화면을 통해서 우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네. 17, 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끌시끌한 뉴스들이 막 쏟아졌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꼬리를 물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야 되나 생각해 봤는데, 역시 아무래도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 요거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영풍제이란 종목이 예. 올해만 하더라도 한 340% 주가가 올랐거든요. 340%요? 네.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18일 예. 그쯤 해가지고 네. 가가 발생이 되면서 예. 거래 정지에 네. 들어갔는데 네네네. 이게 소위 말하는 작전주가 아니냐라는 예. 그런 논란이 계속 시끌시끌 지난주부터 아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1,000원 넣었으면, 아니 1,000원 너무 좀 통이 작았나요? 1,000만 원 넣었으면은 1억 넣었으면 예, 이게 1억 3억 4천이 되는 거죠. 통이 크시네. 1억 넣었으면 3억 4천까지 갔던 그쵸. 주식인데, 그러면은 차트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사건이 나고 차트를 봤더니 이제 이거는 작전 의심할 만할 정도까지 그렇죠. 좀 기약이 올랐는데, 일단은 그렇게 네. 오르는 동안에 원래 영풍재지는 뭐 하는 회사고, 이게 작전도 뭐 말이 통해야 작전이 먹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재지, 그러니까 종이회사 같은데 네네. 무슨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띄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특징이 별다른 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유가 그게 없죠. 소위 이제 이런 종목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급등주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선 테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대통령 후보와 어떤 막 같은 고향이다, 네. 친구다. 네. 지금 이제 총선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모 장관 관련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급등 나오게 되면서 누구 뭐 친구라더라, 네. 누구 동문이라더라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렇죠. 조금씩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세 번째입니다. 4월달 같은 경우도 네. S 지발 소시에테 제네랄,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욕 같아서 좀 한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시에테 제네랄 발 예. 이제 또 CFD 예. 주가 이제 조작 네.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도 박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같은 종목들이 똑같은 연으로 비슷한 연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해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벌써 이렇게 당국에 정식으로 걸리고 네네. 언론에 보도된 정도까지 나온 주가 조작 관련해서 큰 사건이 벌써 세 번째라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한국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왜 네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하는 거야. 네. 저평가돼 있는 거라고 할 때 늘 지적받는 게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네네. 남북 문제라든지 이 안보 불안 때문에 그렇죠. 야 내일 모레 전쟁 날지도 모르는 나라고 맨날 미사일 나오고 서로 뭐 폭탄 쏜다고 하는 나라에서 누가 투자해? 네네. 라고 해서 그게 코리안 리스크다 라고 예전에는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안보 불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해도 꼼짝 안 하거든요. 주식시장은요. 그런데 결국에는 최근에 그러면 한국의 저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네네.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이런 신뢰, 그쵸. 시장의 시스템의 어떤 신뢰랄까, 금융 환경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네. 다 좌지우지하면서 믿을 만한 시장이 못 돼라고 네네. 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다. 그래서 네네. 코리안 리스크의 핵심은 주가 조작, 뭐 시세 조정, 각종 뭐 임직원들의 배임, 쪼개기 네. 상장 같은 선진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이 결국 우리 시장을 좀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네. 아직도 이렇게 음. 1년에 3-4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이슈에 의해 가지고 네.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흠슬라 네. 그래가지고 HMM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진단키트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즌이 급등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바이오가 되게 많아요. 네. 어떤 게 있냐면 2019년 같은 경우에 HLB 같은 것들 그리고 네. 2017년도에 신라젠 같은 종목들 네. 어떤 뭐 신약 개발하게 그러고 되면서 보니까 또 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죠. 예. 근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거 사람들이 기억이 짧아서 이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 그리고 최근에 네. 에코프로 아, 7월달까지 네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신드롬이라고 그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를 예를 들게 되면은 물론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가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신기루라고 봐요. 그러면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리고 지난 코로나 같은 경우는 HMM, 시젠 그 이전에는 HLB, 2017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물론 신약 가치에 대해서 뭐 임상 이상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너무 과다하게 오버싱 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적정 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주가로 가는 방향이 맞느냐의 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전문가 100명을 놓고 보더라도 아니다라고 예. 아니다. 100명은 좀 너무한가요? 뭐 100명 이제 90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드롬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결국 시세에 의한 조정.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번 영풍재지 네네. 건을 보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요 직전에 있었던 그 SG발 네네. CFD 사건, 라더견 사건하고 네네. 조금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게 걸렸나 봤더니 그때는 사실은 원래 우리 거래소라든지 감독원이 주가 조작을 잡는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 6개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네네. 특정 계좌라든지 특정 지점에 주문이 몰린다든지 하면은 그 이상 신호를 캐치해서 그쵸. 잡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라더견 사태 때 그게 시스템이 생각보다 느슨했다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좀 정말 지능적이었던 게 네네. 계좌를 굉장히 많이 분산했고 그쵸. 차명으로 네네. 또 심지어는 위탁받은 네네. 실명 계좌를 직접 그쵸.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당들이 심지어는 같은 곳에 전화를 갖고 있으면 그 전화 수신국이 딱 몰리니까 네네. 아 여기 몰려 있구나. 분산시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화도 일부러 네네. 양평에서 받았다가 뭐 목동에서 받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전화 IP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사실 못 잡았다라고 네네. 이제 핑계를 댔단 말이야 감독원에서.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자기네들이 대책이라고 한 게 앞으로는 이렇게 그 전통적인 수법으로 못 잡아내는 것들을 네네. 위해서 감시 대상을 좀 넓히겠다. 네네. 여러 지점에서 나온 것도 이상한 것들은 좀 잡아내겠다. 그리고 그 감시 대상 기간도 뭐 3개월의 급등 뭐 이런 거 말고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네네. 이상하게 오른 것들을 잡아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게 걸렸다라는 건데 저는 좀 이상한 게요.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17일에 그 일당 구속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전에 감독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왜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키움에서 좀 이따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네. 회사들은 보니까
약간 급등 종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네. 증거금을 미리 올려놨더라고요. 네네. 좀 먼저 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낮은 증거금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에 일조를 했다라는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되면은 이게 아마 가치 유죄가 판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게 그 재구성 요건을 볼 때 이제 고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금을 낮은 증거금을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방치했다. 이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이걸 했다라는 걸 증거를 이렇게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차트가 네. 나오네요. 저는 저거를 좀 주목하는 거예요, 네네.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미래, 삼성, 네네. 한투 같은 주요 증권사들은 네. 좀 전에 차트 괜찮았어요. 예, 그 영풍재지를 예.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많이 뜨는 거야? 라고 해서 음. 올 초부터 증거금률을 100%로 네. 올렸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찰 100%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정을 그렇죠. 했는데 현금 100%만으로 살 수 있다. 예. 예. 키움은 그 거래가 중단되는 10월 18일까지 그렇죠. 증거금률을 40%라는 거로 네. 했다는 거는 만약에 100%짜리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네네. 100만 원짜리를 살고 싶으면 4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네, 그렇죠. 나머지 60은 외상으로 사줄게 네네. 라고 했다는 건데 그죠. 키움 얘기는 이제 이사님이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으니까 좀 이따 저희가 하는데 저는 저 큰 회사들이 네네. 올 초에 저렇게 100%로 증거금을 올릴 때 네. 저 때 조금 이상했다는 걸 쟤네들은 느꼈다는 건데 네네. 혹시나 그래서 아니 감독 당국이 저렇게 많은 증권사들이 점점 증거금을 올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으면 진작에 감독 당국도 저거를 좀 주의 깊게 봤으면 되는데 이걸 10월 17일까지 왜 이렇게 키웠냐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좀 조금만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만든다 그림 그린다 아하 이게 그림 보여요. 그린다. 예. 아. 보이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찝찝해서 아마 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아요. 예. 높은데 중요한 건 이게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증거금은 좀 네. 쉽게 말하면 야,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어도 올릴 네네. 수 있는데 막상 감독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거나 하려면 네네. 심증 이상의 뭔가가 필요했기 심지어 이제 때문에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최소한의 측면도 있을 고소 수 고발이라도 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아무튼 저런 상황에서 이제 영풍재지 관련해서 이제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네네. 증거금률이 낮으니까 네네.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네네.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그쵸. 저희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17일에 주범들이 4명인가가 네네.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일에는 이제 소문이 쫙 퍼지니까 네네. 바로 한가를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뭐 네. 김길동 씨, 뭐 이런 어떤 알지도 못하는 4명이 무슨 건으로 네네. 뭐 구속이 됐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17일에 바로 안 나왔는데 네. 18일에 바로 하한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네. 영풍재지 네. 딱 지목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일당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더 해보는 있어요. 거죠. 그죠, 이사님? 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네. 우리의 그 쉽게 말하면 음. 코어 주범이 구속됐다 그러면 밖에 네네. 쫙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일당들은 네. 이제 큰일 났으니까 네. 팔아 해갖고 매도가 쏟아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떻게 네. 야 하루만에 그걸 소문이 났을까 나 그게 제가 좀 예전에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영화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전 거기 영화? 보면 거기 박용화 씨 나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거기 보면 조폭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2008년도 그쯤 해가지고 네네. 제 주변에 이제 그 조폭들이 이렇게 작전하는 걸 봤어요. 아 실제로 작전 네. 같이 하는데 거기 돈 태워가지고 이게 도망가고 막 해가지고 그게 결국 실패가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한 번만 더 속임 펴줄게요. 그 4명 있잖아요. 예. 잡힌 건 제가 볼 때 바지라고 봐요. 아 오히려 네. 그 전에 진짜 몸통은 또 쩐주들은 있을지도 나갔다고 모르- 봐요. 아하. 이미 나갔다고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검찰이 그때 검찰인지 금감원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야, 18일 날 이거 4명 너무 구속했다라면은 좋은 이거를 어쨌든 제가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마 매수 당시에 자료는 다 확보가 됐을 거예요. 아하. 됐을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는 시기의 어떤 주가 현상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심증만 가지고 너 구속 이거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충분히, 얘기 터지니까 바로 이제 하한가 맞게 되는 거고 이제 팔자 도망가자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사님의 시나리오가 저도 이해가 확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네네. 진짜 몸통은 돈 된 사람 쫀주거든요. 그쵸. 그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네네. 말하면 손발에 불과하고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네네. 쫀주들의 명령을 받아서 쭉 작전대로 매 네네. 집에 들어갈 때는 네네. 찜찜하긴 하지만 혐의가 딱 잡히지는 않는데 그쵸. 어느 순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야 요거 이상하다라고 네. 할 때 이제 드디어 걸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그죠.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럼 그때 쩐주들은 사실은 이제 매 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쩐주라기보다 이제 아하.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메인들은 이제 다 음흠. 도망갔다 봐야죠. 필리핀에 네. 어디 도망갔다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영풍재지가 이것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대주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보통 그 배당 많이 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 이거를 작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작전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주주 물량이 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영풍재질 예를 들게 되면은 대한금속이 대주주인데 지분이 45%거든요. 네. 그리고 LJH 투자 1호 조합이 16.57%, 자사주가 4.98%거든요. 네. 이걸 다 합치면 66.5%예요. 압도적인 비율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33.5% 유통 물량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영풍재지의 그 발행 주식수가 4,640만 주예요. 네. 그러면 66%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0만 주만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제 계산이 맞다면 6,000원대에서 시작을 했다 치게 되면은 예. 유통 가능한 주식수 곱하기 이제 현재 주가를 계산하게 예. 되면은 네. 한 100억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만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아하. 명주에서 돈을 땡겨와가지고 하는데 네. 뭐 8부든 10부든 20부든 이자 주고 한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200억 정도면 가능해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 200억 정도 이제 자금 땡기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한금속이란지 투자 1호 조합이란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몰랐다고 치더라도 네. 주가가 올라가면서 팔고 싶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아하. 근데 안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서로의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지금 이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시세 조정, 주가 조정 행위에 진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수법들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패턴이네요. 근데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은 작전할 때, 뭐 작전이든 뭐 세력이든 할 때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를 무조건 픽을 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왜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를 픽해야 됩니까? 유통주식수가 작으니까. 그렇죠.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예. 네. 대주주가 뭐 한 20% 갖고 있다 그러면 80%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늘 사고 팔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건데 대주주가 확실한 오너가 있다는 그쵸. 거는 그 사람은 이거 내 회사니까 팔 리가 없거든요. 네네. 경영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는 팔리지 않는 주식이 많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잔여 주식만 갖고 해도 시가 띄우기가 좋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네. 작전 세력들은 항상 완벽하게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네네. 독과점으로 좀 확실하게 지분이 높는 회사를 먼저 찜한다. 네, 이런 그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 팔지 않는 조건으로 예. 약간의 리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생각해보시면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말씀드리는 음모론적으로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음모론적인 겁니다. 관점에서, 예. 그렇다고 대주주가 막 네네. 예를 들면은 뭐 땡땡 재지든 뭐 네네. 땡땡 재분이든 네네. 밀가루 사업이든 종이 사업이든 원래 하려던 사업만 네네.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쵸. 어느 날 봤더니 왜 내 주식이 10,000원짜리가 30,000원이 돼 있는 거야? 그쵸. 어라? 왜 100,000원이 돼 있는 거야? 궁금하죠. 이거는 유통 주식 몇 개 되지도 않는 데에서 네. 야 이거 작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대주주도 네. 예를 들어서 60% 갖고 있는 모를 수 대주주도 없어요. 그거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 매일매일 없죠, 보고 절대 하는데요 몰라요. 밑에서. 모를 수 회장님 없어요. 주식값이 얼마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대주주가 팔아버린다. 그러면 작전이 꽝 되는 거거든요. 실패인 거죠. 실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주주는 가만히 있고 그죠. 나머지 주식만 갖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작전이 들어갔다는 그죠. 느낌이 들어오면 대주주가 안 팔고 기다릴 수 그죠. 있도록 묶어두는 뭔가의 밀월 관계가 그죠. 성립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죠. 성립이 되고 만족할 만한 리턴이 돼야 리턴까지도. 주식을 안 풀겠죠. 아하. 그 밀월이 결국 돈이죠. 그렇죠. 이게 성립이 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너무 장박대의 말씀 오늘 알고 보니 말씀에 딱 맞는 말씀 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사님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네. 유통되는 건 33%밖에 안 되고 그쵸. 33%를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 1,500만 주 내외고 그쵸. 그거 그 당시 6,000원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때 100억 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00억 정도 더 땡겨야지 200억 정도면 200억 충분히 정도면 작전이 가능한 100억은 거죠. 넣어서 조금씩 올리고 또 앞으로 계속 투입해야 네. 되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보다는 뭐 좀 죄송 말씀이지만 생각보다는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 제가 100억 그러니까 1,500만 주에 6천원 계산했을 때 100억 정도면 되는데 왜 200을 또 얘기했느냐. 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한 자금도 실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영풍제재 같은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 네. 만약에 6,000원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네네. 이제 10,000원까지 띄우려면 7,000원에 그렇죠. 또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8,000원은 또 사야 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끝날 사야 때 되니까. 계속 뭔가 매집을 네. 하면서 계속 그죠.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여유 자금을 그 정도는 그리고 갖고 이제 있어야 서로 된다. 약속이 잘 맞아야 돼요. 소위 이게 아하. 통정 매매라 그런데 그렇죠. 통정매매. 네. 내가 얼마에 던질 테니까 널 받아라. 그러니까 계좌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들에게 받아가는 거예요. 네. 폭탄 돌기 하듯이. 아하.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급 상승을 하니까 따라잡고 예. 잡고 싶어서 미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아하. 그 심리를. 야, 아무튼 이제 그런 수법들을 다 이해를 음.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17일에 그 몸통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음모론적으로는 몸통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일단 네. 구속이 됐고 저는 몸통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딱 걸리자마자 네. 이제는 이제 명시적으로 딱 드러났으니까 18일에 그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게 여러분 바로 소문이 나는 거죠. 걸렸으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아는 거죠. 구속됐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매도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18일 하루 만에 네. 바로 그 다음날에 하한가를 두드려 맞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19일에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네네. 예. 근데 자, 예. 소위 여의도 바닥에 있으면 소문 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예. 하루면 돌죠. 하루는 좀 다 빠르고 네. 뭐 2, 3일이면 사실 다 도니까요. 퍼져요. 예. 예. 아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한가를 맞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핵심은 아까 이제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대로 걸려야 되겠지만 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키움증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쵸.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방금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미수거래하고 네네. 반대매매 조금만 더 네네. 설명해 주시죠. 미수거래는 이제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나 이게 둘 다 이제 빌려서 한다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다 틀린 게 미수거래는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돼요. 네. 3거래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증거금률이 이제 40%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0만 원의 주식을 하려면 내가 4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3거래일 이후에 무조건 매도를 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돈, 네. 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수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미수금이 되는 거고, 네. 미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계좌를 소위 말하는 반대매매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신용 같은 경우는 신용 증거 같은 경우도 한 14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5만 원치 샀어요. 네. 그러면 증거금률이 140%다. 그러면은 적어도 7만 원 이상 주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만 원 이상 주가 유지가 되지 않게 되면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일단 통보를 해요. 네. 돈을 채워라. 그래서 일단 증권사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받고 안 채우게 되면은 네.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진행하면서 그냥 다 팔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미수거래니까 이게 신용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꺼주는 거예요. 네네, 그쵸. 너 믿고 내가 더 많이 한도를 넓혀줄게 하는 건데 그건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미수 우리가 보통 미수다 그러면 네네.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죠. 외상이다. 외상되는. 이런 개념이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살 동안 10만 원이 다 없어도 너 4만 원만 있어도 내가 네, 10만 원 6만 원 인정해 빌려줄게. 줄게. 네. 6만 원 빌려줄게. 네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3일 있다 갚어. 네. 이게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갚아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만약에 못 갚으면 그럼 너 계좌에 있는 거 내가 그냥 갖다 팔아가지고 나 회수할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영풍제지 건이 왜 문제가 되고 키움증권이 왜 문제가 되나 봤더니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해서 증거금을 40%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네네. 계속 주가를 띄울 때 그쵸. 100% 현금 없이 네. 40%만 갖고도 여기는 작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많이 거래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 띄우기가 가능한 거죠. 미수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이제 아무튼 많은 계좌가 거기 동원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 바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한가를 맞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3, 4일이 지나가면 음. 당연히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증권사가 아까 네. 말씀드린 반대 매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 외상 준 거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회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갚으면 그 주식 팔아가지고 갚는 우리가 강제로
회수할게. 그렇죠. 그런 게 지금 키움 입장에서는 네네. 거꾸로 네. 미수금 받아내야 돼서 반대 매매를 통해서 네네.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 네. 얘네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다 회수가 되는 문제인데 이게 4,943억이라고 이제 언론 발표 통해서 나왔거든요. 얼마요? 4,943억. 아이고,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이게 미수가 네. 나중에 얼마까지 회수될지 끝까지 네. 회수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5천억이 현재 지금 외상값이 잡혔다. 네. 영풍 때문에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쉽게 이게 회수가 될까라는 건데 예를 네. 들게 되면은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이런 종목들이 영풍제시처럼 똑같이 올라갔다가 네. 한가를 맞고 네.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거래 정지가 한 12거래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영풍제에도 한 10거래 정도는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하한가를 2번 더 맞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하한가 들어가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키움이 반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생각했던 대로 4,933억을 다 회수할까?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한가 아마 거래 재개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긴 장대음봉이 발생되면서 하한가가 발생되면은 그래도 팔 시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소위 말하는 점한가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이게 손실로 상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의도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키움 입장에서도 그 고객들에 있는 네. 주식 계좌에 있는 그 증권 네. 주식을 내다 팔아도 네. 누가 사야 말이죠. 이거 누가 봐도 그죠, 하한가 이거. 정보니까. 그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네. 매수 주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가격에 내다 네네.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님이 볼 때는 절반 이상은 거의 아무리 적게 잡아도 회수가 그죠.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쨌거나 40%만 내 돈으로 내고 60%는 빌린 네네. 건데 나머지 주식을 강제 청산 당한 다음에 네네. 갚아봤더니 어쨌거나 6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치면 60만 원이 네네. 외상인데 네네. 주식을 팔아서 갚아봤자 10만 원밖에 못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50만 원은 결국 이 증권회사에 대해서 빚이 내가 되는 거죠. 빚이 되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분들도 최종적으로는 계속 변제 채무가 해야 됩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통 이런 거 못 갚은 사람들 많죠. 많긴 한데 네. 이게 정상적인 어떤 계좌를 보게 된다면은 네. 이게 만약에 미변제를 하게 되면 시형불량이 걸리게 되고 시형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음. 최소한 절반 정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자체를. 그러면 지금 키움 입장에서 이게 물론 최종 손실액은 아니지만 네네. 어느 정도 이 음. 미수 상황, 이 지금 현재 5천억 정도의 금액이 네. 경영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까요? 일단은 상반기 벌은 순이익은 속된 표현 쓰면 다 날라갔다 봐야죠. 아, 네. 장사 헛했네요. 그렇죠. 다 날라갔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올해 저기 나오네요. 예. 키움증권 올해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4,258억인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생긴 미수금만 4,900억이니까 더 그렇죠. 크네요. 최악의 경우는 저걸 다 날린다 보게 되면 상반기 예. 번 거 뭐 공채 봐야 되고 그리고 예. 최근에 KB증권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네네. KB증권은 한 2,500억 정도 손실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수적으로. 네네. 판정으로. 그래가지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예. 7,3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올해 예상 순이익이 7,300에서 한 4,50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러면 어떤 게 또 발생이 되냐면은 네. 키움증권이 지금 2주 전에 예. 주주 환원책 발표했거든요. 주주 환원책을 네네. 발표했다. 네. 자사주 매입하고 네.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 아하, 주주들에게 좀 네. 화끈하게 보상해주겠다라는 그쵸.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거 못 하는 거죠. 아하,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뭐 네. 있는 돈이 있어야 뭐 배당을 하든지.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어찌 보면은 대손충당금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손충당금으로 일정 부분 적립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보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 키움 증권 자체 지금 네네.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일단 4% 반등 나오는데 네. 이게 뭐 계속 가겠습니까? 네. 뭐 신뢰를 저기 잃은 나오네요. 상황인데 네. 아이고, 한동안 그래도 좀 잘 나가다가, 아하. 지금 예. 10월 23일 날 24% 급락하고 난 다음에 24%. 예. 네. 그리고 오늘 3.7%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20% 이상 지금 빠지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네네. 이게 근데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아하. 올해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소시에테 제네랄 네네. CFD 계좌 사태 예. 요거 때문에 라다켄 네. 회장이 그만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고의가 있다. 주가 조작에 일조를 했다라고 네.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키움은 뭐 우리는 순수해서 몰랐어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발뺌하기에는 돼요. 그런 상황이 안 네, 되네요. 안 돼요. 솔직히 왜 안 다른 됩니다. 회사들 다 증거가 몰릴 네. 때 너희는 알면서 왜안 걔네 올렸어? 다 내버려 네. 뒀고 왜 안 올렸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무슨 건만 나오면 다 네. 니네 회사야. 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팀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 이 차트가 이상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몰랐을까요? 아하.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증권계에 뭐 들어온 지 1년 된 분들도 아니고 네, 네. 여러 해 있었던 분들일 건데 예. 그리고 이 증권시장 소위 말하는 증권바닥에 있으면서 많은 주가 조작 사례를 봤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영풍제재 같은 주가 상승의 사례가 예.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째인데 예.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난 절대 몰랐습니다. 본인은 몰랐으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감안했을 때 예.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럼요. 더군다나 키움 같은 그런 굴지의 회사가 그러니까요. 저런 걸 못 잡아내고 그 정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리스크 체킹 시스템이 없다?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보 될래, 범인 될래. 알았으면 범인이고 몰랐으면 네.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은 키움은 빠져나가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이사님과 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영풍제지 사건, 네네. 그다음에 그로 인한 키움증권으로 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잘 네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사님 네.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어떤 뭐 제도권이라든지 네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정리하는 말씀 어떤 게 좀 귀감이 돼야 되겠죠? 교훈으로 좀 남겨야 될까요? 참 매번 당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예. 정리하는 말씀 한번 주시죠. 주식할 때 이것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남들이 좋다더라. 아하. 카더라. 좋다더라. 이게 꼭 보면 그런 주식으로 물린 분 되게 많아요. 깡통 네네. 찼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주식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 그런 주식들이 결국 이런 주식들이에요. 네. 영풍제지도 뒤에 소문 났을 겁니다. 네. 야, 그거 누가 간다더라. 그거 좀만 사봐. 네. 다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법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보세요. 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6,000원대에서 이제 영풍제지가 이제 33,900원이거든요. 예. 한가 맞아가지고 네. 그러면 6,000원에서 33,000원까지 올렸으면은 내가 팔고 싶으면 예. 누군가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개미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엑시 전략이 있어야죠, 그죠. 걔네들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엑시트 전략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미들 모아야 되는 거죠. 예. 야, 영풍제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 간다, 더 간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소문을 내야 개미들이 붙으니까. 예. 그래야 매수를 해야 내가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좋다더라, 아. 누가 사라더라, 예.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께 네. 물량을 터넘기고 나갈 타이밍이다. 그죠. 그죠? 카더라라고 그리고, 네. 해서 내 귀에 뭔가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바로 네. 호구되는 호구로 찍혔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네 왔는가 호구 이래 되는 거죠. 아, 자네 왔는가? 내 물건 호구 왔는가? 받아갈 사람 왔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잘 피하자고 생각해 소리 보세요. 내는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쏙 작자한테 와닿네. 들어봤어요? 예? 삼성전자 작자한테 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못 없죠.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요. 예.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가 조작은 미국 같으면 네. 150년이다, 150년형 강하게 좀 해라. 네. 읍내 여인님 좋은 말씀해 그쵸. 주셨고, 박한범님은 몰랐으면 멍청하니까 아예 라이센스를 뺏어야지. 분노의 말씀해 주셨고, 네. 아, 네. 아무튼 주가 조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데, 키움은 그게요. 뭐 미필적 고의 아니라 공범 수준 아닌가요? 네. 또 이 와중에 또 정태근 여사님 반갑습니다. 팬들도 많으신가 봐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네. 이 주식시장을 좀먹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태근 여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여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뉴스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정리해서 나랑 상관 있다라고 느끼시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자, 어저께 카카오 전 김범수 의장이 이 금감원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나갔죠. 근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범수 의장뿐만 아니라 카카오라는 법인을 처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쩐의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때, 하이브가 SM을 이제 공개 매수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공개 매수 선언을 합니다. 저희가 12만 원에 이 주식을 살 테니까 주주분들 저희한테 파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은 SM은 완전히 하이브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 막아야겠죠. 근데 막는 길은 뭐냐? 시가가 하이브가 사겠다고 하는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분들이 안 팔겠죠. 내가 그냥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왜 낮은 가격에 하이브에 팔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가가 더 낮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싸게 시장에다가 파는 것보다 하이브가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 그쪽에다 팔아야지 라고 해서 그쪽에 팔만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은 그 당시 시가, 주가에 달려 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가를 높이고 싶은 유혹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할 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 그럼 우리가 올려버리지 뭐 라고 해서 의문의 대량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차례 걸쳐서 약 2,400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세가 떨어질 때마다 주가를 딱딱 띄워가서 결국에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때 돈을 집행했던 투자 대표는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의장을 부른 거죠. 당신이 쉽게 말하면 고용한 월급쟁이 사장이 지금 구속이 됐어. 근데 당신 말이야, 이거 같이 공모한 거 아니야? 또는 지시한 거 아니야?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개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개인 김범수 의장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카카오라는 법인이 이제 SM 주식을 산 거다라고 해서 법인 너도 책임이 있어 라고 해서 김범수와 법인 양쪽 다 처벌하겠어 라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돼서 카카오라는 법인도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요 여러분, 카카오는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뱅의 대주주입니다. 즉 은행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 돈을 맡기고 있고 전 국민의 돈이 맡겨져 있는 은행이 범법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은행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대주주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등등에 관한 여러 법에서 처벌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를 봤더니 카카오뱅크의 주인은 카카오더라.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카카오라는 법인이 처벌이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그룹 전체는 엄청난 그룹 지배구조의 대혼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주가 조작의 또 하나의 최대한의 어떤 핵심 쟁점이 뭐냐, 카카오가 법인으로서 처벌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처벌 의지도 강력하게 확인함과 동시에
카카오라는 법인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예, 이게 만약에 공연불이었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1차 담당 기관장이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리고 나중에 카카오뱅크까지도 악재가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발언인데, 예를 들어 자신이 없었다면, 또 혐의 증명에 자신이 없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뭐 그냥 저희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사한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 것인데, 금감 원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장에다가 형사 책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도 따르겠지만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수사가 되고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가려면 길은 좀 거쳐야 될 길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단순한 문제, SM을 하나를, 카카오가 S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그런 작다고 보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무튼 그런 1차적인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위에 날개짓처럼 결국엔 나중에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까지 영향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회계 공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양대 노총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카르텔을 지목했는데 여러 군데를 지목했어요. 뭐 과학계를 지목해가지고 지금 R&D 예산을 잘라가지고 많은 국민이 지금 충격을 받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또 한편 그 전에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카르텔로 지목을 했었죠. 그래서 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장부를 다 들여다보겠다 막 이러면서, 특히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각종 지원금, 보조금 사업 일체 다 중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양대 노총은 일단은 노동 탄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카르텔이라고 지목하고 회계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앞두고 압박을 강하게 해오니까 한 발 물러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다 일단은 회계 공시에 관한 원칙은 받아들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속내는 좀 복잡하겠죠. 앞으로 노조 탄압에 대해서 뭐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마치 물러서는 모양처럼 보이는 것도 좀 있고요. 해서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어쨌거나 회계 공시에 관한 원칙은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물가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미국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리도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 국제적인 거 다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불안하고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 마음도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우리 10월 달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우리 10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고 하는데요, 이게 98.1로 나왔다는 건데 지난달 대비해서요, 아이고야 1.6포인트 내려갔다, 우리 마음이 더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연속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보다 높으면요, 이 점수가 100보다 높으면 그나마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시겠고요.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심리가 얼어붙었다, 비관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로 구성하는 6개 구성 지수 중에서 5개가 내렸다는 얘기네요. 특히 이제 생활 형편, 가계 수입, 향후 경기 전망이 다 나빠질 것 같다라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가계 재정 상황이 특히 이제 2개월 연속으로 많이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생활 형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조금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물가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는데, 물가에 대한 수준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물가가 더 올라가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돈도 덜 쓰시게 되겠죠. 소비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쨌거나 경제 한 주체인 우리 민간, 소비, 또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결정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죠. 경기 버스인데 현재 최종 조정 중인데요. 만약에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 노선의 89%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긴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52개 버스 업체가 소속된 이제 노조가 있는데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일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죠. 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현재 조정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끝까지 결렬되면 내일 26일이죠. 오전 4시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당초에 사실 파업이 예정돼 있는 적이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당연한 노조의 요구가 있었겠고 사용자 측은 뭐 그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면서 늘 그런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파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일단 파업 직전에 일단 파업이 풀렸습니다. 풀린 이유가 준공영제라고 해서요. 버스 관련해서 경기도가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권에 대해서 개입하면서 공영에 준하게 운영되는 준공영제를 곧 실시할 테니 그러고 나면 처우도 많이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앞두고 파업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게 좀 영향을 미쳐서 파업 직전에 사실은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몇 달간 풀었는데 지금 보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빨리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우리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조건, 임금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준공영제를 고리로 해서 노조의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일단 이연시키면서 잠재울 수 있을지 협상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주가 조작의 수법들, 반대 매매, 또 증권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제 영풍 관련해서 키움증권이 약 5천억에 해당하는 지금 미수가 잡힌 상황이니까 자칫하면 뭐 경영에도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뭘 긴장하고 있나 봤더니 앞으로 이 반대매매 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등주 관련해서는 이게 언제 하한가로 돌려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급등주에 대해서 비투를 막기 위해서 증거금도 올리고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감독원이라든지 증권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현재 회의도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물밑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보니까요. 증권회사들과 감독원 등등등이 긴급회의도 했고 임원회의도 막 회사마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에 대한 미수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더 세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증권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증거금을 확 40에서 60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00까지 쭉 올려야 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LS네트워크스, LS전선아시아, 포스코홀딩스 이런 18개 종목을 지정해서 증거금을 100%로 상향했다라는 거죠. 야, 요거 급등하는데 아무래도 찜찜해. 이거 무조건 현금 있는 사람들하고만 거래해야 되겠어. 외상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고요.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등 기존에 약 30에서 40%였던 종목의 증거금을 100%로 상향 조정했고요. KB증권도 역시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률을 100% 상향 조치했다라고 해서 미수거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조금씩 좀 경각심 높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거거래하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가 한번 전달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여전히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여러분 PF가 안 좋다, PF가 위기다라는 소식은 쭉 전달했는데
보통들 그 어디 지방에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성도 안 나오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무리해가지고 막 비싸게 땅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땅에서 사업하니까 아파트 공실나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여기는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에 있는 PF 사업장이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전에 알고 계시는 그 호텔이거든요. 갑자기 제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호텔 자리인데 현재 그 사이트 이름은 르비에르 청담 브릿지론입니다. 여기에서요 약 지금 4천억대 PF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땅을 너무 비싸게 샀고 사업도 안 나오고 해서 사업이 정체되는 와중에 PF 1차 브릿지론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를 이제 만기 연장을 하고 1차 PF가 들어올 동안 다들 좀 쉽게 말하면 부도선언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자라고 해서 여기 PF에 투자했던 대주단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우선순위 1순위 대주단 제일 돈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새마을금고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가요 우리는 만기 연장에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부도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출들이 만기가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고 땅을 팔던지 해서 원금 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PF가 펑 하고 폭탄이 터지는 거죠. 새마을금고는 지금 있는 땅이 워낙에 비싼 땅이니까 그거 경매로 넘기든지 팔아도 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국과 대출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주단 협약에 따라서 이미 만기는 지난 1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기간이 약간 연장돼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달 그러니까 18일에 만기 연장이 됐는데요. 20일까지는 대주단 협약에 따라서 만기 연장에 그 PF 빵꾸 난 거에 대해서 2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만기가 도래했고 20일 안에 새마을금고 등 모든 대주단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진짜로 PF에 폭탄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청담동에서 터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발점이 돼서 청담동보다 더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 더 지방 혹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PF들도 1순위 수익권자들이 만기 연장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혹시 PF 관련해서 연쇄적으로 어디에서 뻥뻥뻥 터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모든 채권자 100% 동의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좀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국이 물밑에서 약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만기 연장의 어떤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폭탄이 터질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여기까지고요. 주가 조작, 카카오, 명품재지, 키움까지 정말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될 후진적인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뭐 K드라마, K팝처럼 K금융도 선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경제본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